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6시에 인사드립니다. 제주 라이브 진행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간 중에 하나인데요. 신경과와 관련돼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송숙구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 저도 송씨고 원장님도 예, 송씨여서 우리 알쏭달쏭이 아니라 알쏭달쏭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신경과와 관련된 이런 것들 궁금해요. 뭐 두통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치매 등등 많은 질문들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기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 채팅보드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또 여러분들이 참여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이 시간 연세위드 신경과 송숙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굉장히 앞전까지 바쁘시게 네, 진짜 바빴습니다. 폭풍이 확 휘몰아치듯이 예. 6시 생방부터 이제 좀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원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년도도 예, 이제 정말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맞죠. 네. 근데 올 한 해 좀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원장님에게. 저야 아무래도 이제 원래 근무하던 대학병원에서 나와서 네. 이렇게 새로 연세위드 신경과를 새로 만들고 이제 새로 환경에 적응하고 네. 예, 하는 게 저한테 가장 제 인생을 통틀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네. 24년도가 약간의 터닝 포인트셨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아까도 3시 방송 때 공식 질문처럼 드려봤는데 음. 올 한 해 내 삶에 대해서 돌이켜 봤을 때 10점 만점 중에 한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10점까지는 좀 너무 과할 것 같고요. 그래도 8점은 주고 싶습니다. 8점? 예. 열심히 살아왔다. 예, 열심히 진짜 오래 열심히 좀 살았습니다. 이제 성과는 앞으로 더 이제 그 쌓여서 더 네. 기다려야겠지만, 예, 진짜 열심히 살아오네요. 나를 위해 토닥토닥 좀 셀프의 연말 시간을 예. 보내셔야겠네요. 빙고님도 안녕하세요. 이스탄불님도 들어와 주셨고 하루 와인 한 잔 뭔가 아이디만 봐도 굉장한 여유가 느껴지는 네. 행복 1번지님도 알쏭달쏭 장명이 좋네요 하셨는데요. 참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매 질문마다 시원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도 하는데 장명에도 굉장한 센스가 있으신 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머리를 이렇게 탕 치는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왔습니다. 네, 우리 또 송송이니까요. 예. 앞으로의 무엇이든 시간이 있다면 알쏭달쏭으로 한번 굳건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입니다. 네. 오영도님께서도 제주 연세이드 신경과 송숙군 원장님, 송예은 아나운서님과 구상문 PD님이라고 또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PD님께서는 선생님 파킨슨 병도 초기 증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먼저 주셨네요. 굉장히 뭔가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사실 많이 없으신데, 파킨슨 병이 초기 증상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이제 제일 주된 증상, 진단을 하기에 주된 증상은 이제 운동 증상이라고 합니다. 뭐 떨리는 거, 몸이 느려지는 소동증,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증상인데, 실제로 이제 진단을 위한 그 본격적인 운동 증상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전구 증상들이 있어요. 예, 초기 증상보다는 전 단계 증상을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심한 변비거나 아니면은 이제 잠꼬대 하시는 거, 렘 수면 장애 또는 후각 기능 저하,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파킨슨병 운동 증상에 선행하는 증상들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이제 변비는 사실 좀 많잖아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좀 변별력이 떨어지는데, 렘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인 경우에서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렘 수면 장애가 있었던 분들 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상당수가 파킨슨병을 가더라, 이런 보고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파킨슨병 있던 분들한테서 렘 수면 장애가 있었는지 여쭤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그 운동증상 생기기 전에 뭐 짧게는 1, 2년, 길게는 한 10몇 년 전부터 렘 수면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제 겹쳐져 있으면 사실 조금 위험 요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도 1, 2년이면 꽤 긴 시간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아마리네 님도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닭머르님, 제줄 명희 선생님이라고 하시면서 네, 인사해 명의로 주셨습니다.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차님은 엄마가 50대 초반부터 건망증이 심해지시더니 몇 년 사이에 건망증이 급격히 악화되셔서 병원에 갔더니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가 쪽에 치매 걸리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이 유전인 듯한데요. 이런 치매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엄밀히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네, 없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지금은 조금 새로 이제 그 허가된 신약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 예전 약은 어떤 거였냐면 사실 이제 치료제도 아니고 네. 진행을 좀 늦춰주는 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왔던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약들이 이제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드시는 걸 권하는 게 그래도 진행을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기부터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드시는 걸 권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 알츠하이머 치매가 뇌에 쌓이는 안 좋은 물질들을 제거하는 약물이 실제로는 개발이 됐고 사실 이제 뭐 개발된 지 몇 년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요번에 12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12월이면 완전 최근 소식이네요. 예, 아주 최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단점이 외국에서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이쪽 개발되는데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저희가 이제 저렴하게 이제 그 시약청에서 허가를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약이 좀 고가예요. 이제 고가고 그 약의 효과는 뭐냐면 이미 많이 진행되신 분은 말고요. 그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 이제 내 뇌에 이제 쌓여가는 초기이신 분들,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 아니면 치매 아주 초기 단계 이제 이런 분들에서는 그 약을 투약을 받으시면 실제로 그 물질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과를 굉장히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행을 거의 이제 멈춰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마 치료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약물인데 이제 먹는 약은 아니고 사실 주사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사제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그 부작용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머리 MRI 검사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아직은 제일 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비용입니다. 외국보다는 저희가 전혀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은 거의 몇백에 한 번에 받으실 때 한 달에 몇백에 해당하는 비용이라서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넘어야 될 산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약들이 사실은 개발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사실 이제 초기라서 그렇지만 이런 약들의 사용이 늘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또 비슷한 계열 약들이 점점 개발이 되면 아마 이제 점점 비용도 싸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정말 치료가 된다 하는 기회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시고 진행되셨으면은 좀 그 기회에 적응증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하시면 사실 검사를 미리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검사를 미리 권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알아도 내가 알츠하이머 치매 당신은 앞으로 걸리실 겁니다라고 미리 의사가 찾아내도 사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미리 썼을 때 쓸 수 있는 어쨌든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미리 알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그런 약을 마저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소인이 있냐 없냐 하는 거를 미리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최근에 이제 12월에 들어온 소식인데 어쨌든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지만 초기에는 되게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그렇죠. 부작용이 따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설명드리고 많아서 제가 이제 내년 새해 초에 치매에 대한 거 하면서 같이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에서 또 유전적인 부분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 중에 뇌질환 쪽에서는 유전성이 있는 뇌질환도 있고요. 유전성이 사실 없는 뇌질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뇌질환들 중에서 이제 퇴행성 뇌질환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경우는 유전성인 경우가 조금 적고요. 반면에 좀 젊은 나이라는 건 보통 60세 이전입니다. 60세 이전에 뇌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경우는 유전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어떤 질환이 생기셨을 때 몇 살 때쯤 생겼느냐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요인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자, 파티션님이 이제 치매, 건망증 오늘 이런 주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원장님 치매 초기 증상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가장 치매로 내원하시는 가장 주된 증상은 사실 이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뭐 건망증 생깁니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치매의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기는 하지만 사실은 치매가 종류가 많거든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랑 비슷하게 보자면 다른 치매도 있고 기억력이 아니라 다른 증상부터 먼저 떨어진 치매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기억력을 보통 이제 많이 아시는 이유가 이제 그게 가장 관심이 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이제 그 뭐랄까 가장 많이 처음 인지를 하시는 증상이라서 그러신데 사실 뇌에서 하는 일이 기억력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족분들이 좀 관찰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억력보다도 다른 기능들, 그러니까 뭔가 언어 능력이 좀 이상하시거나 네. 이상하게 이제 방향 감각, 길을 잘 못 찾으신다든가, 예, 성격이 좀 원래 안 그러신 분 성격이 되게 고집스러워지거나 이유 없이 화를 막 내시거나 좀 난폭해지시거나 이런 식의 증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쪽에 인지 기능 저하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이라 좀 예전하고 좀 상당히 달라지셨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 이상 지속되는 문제네 하시면 그때는 사실 한번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뇌질환도 꼭 깜박깜박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다양합니다. 네. 빵조아님은 75세이신 엄마가 요즘 깜박깜박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은데요. 집 근처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으실 경우에 어떤 검사를 받으시게 될까요? 일단 치매가 어쨌든 뇌 기능에 문제가 오는 병이니까요. 뇌 기능을 보는 가장 표준되는 검사는 인지기능 검사라고 합니다. 인지기능 검사. 예, 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이제 소위 인지기능에 대한 선별 검사라서 간단한 검사들을 해드리는 지역들도 있어요. 예, 네. 제주도도 사실 그 중에 하나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이제 병원에 오시면 조금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검사는 일종의 이제 뇌 기능을 보는 일종의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시험 보시는 기분일 거예요. 정해진 이제 문항들이 있어서 표준화된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쭉 검사를 이제 받으시면 본인의 이제 기억력, 뭐 언어 기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 있는가를 이제 판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뇌의 문제니까 그분이 이제 치매에 해당한다면 치매의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뭔지를 알기 위해서 머리 영상 검사도 하거나 뭐 뇌파 검사도 하거나 몇 가지 이제 치매와 관련된 혈액 검사들 이제 이런 거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약간의 그 문항 체크 같은 걸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뭔가를 찍는 건가요? 문항 체크도 있고요. 네. 네, 이게 퀴즈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림 그리기도 있고 문항이 이제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문항을 제가 말씀도 안 드린 건 미리 공부하고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죠. 네, 그건 이제 오셔서 그다음에 그런 이제 검사들도 한 가지 종류만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거를 이제 의사가 말 그대로 이런 검사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초록나무님께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겨서 신경과에 토핀정이라는 약을 하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복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이 토피정이라는 약이 중독성이 있는지 혹은 또 내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토핀정은 요게 상품명인 것 같은데 성분을 사실 제가 모르겠어서 아마 성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다 약을 드시냐 이거는 아니어서요. 요거는 아마 좀 담당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요건 제가 성분을 좀 찾고서는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숲을 보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환자가 심정지 후 저체온 치료를 하고 나서 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재우는 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뇌파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뇌 MRI는 내일 찍는다고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뇌파 검사 소견상으로 중증 뇌기능 장애가 나오는 건 뇌파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우는 약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 약을 줄이면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뇌파 소견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재우는 중에 뇌파 검사상 중증 뇌기능 장애는 변할 수 있는 값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주파수 빠름침 쪽 이렇게만 얘기하시면은 뇌파는 요것만 갖고 판독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 이제 파형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아마 그 심정지 있고 하시는 경우라면은 어쨌든 일시적이라도 뇌에 저산소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저산소증 자체 때문에 뇌 손상을 입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경련 증상이 있으신 경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재운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어쨌든 뇌 손상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경련,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지속적 경련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그냥 냅두면은 뇌가 점점점 2차적으로 손상을 계속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원인이 뭐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안 좋은 경련파가 생기는 거를 눌러야 돼요. 이제 그러는 방법은 말 그대로 재우는 약이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뇌를 컴퓨터에 비유를 하자면 계속 오작동이 일어나고 그걸 냅두면 뇌가 점점점 타버리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약을 써서 리셋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 눌러놓고 그다음에 약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재우는 약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뇌 기능이 이제 살아나는 걸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빠름침표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 거면 그 약이 어쨌든 재우는 약이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안 좋은 경우는 약을 썼는데도 이상 뇌파, 소위 경련파가 계속 나오면 사실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는 얘기고요. 다만 약을 끊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그거는 이제 여러 요인들이 많습니다. 뇌파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봐야 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뇌 손상을 입은 그 심정지 상태가 얼마큼 오랫동안 있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뭐 조절하고 깨어나신 중이시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엔젤님은 안녕하세요. 초록이 치매는 왜 빨리 진행되나요? 초록의 치매가 좀 젊은 나이 때 오시는 치매를 아, 말씀하실 텐데 네. 젊은 나이 때 오는 치매는 제가 아까 이제 유전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제 치매에 취약한 뇌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초록이라고 해서 다 빨리 진행하시는 건 아닌데 어쨌든 취약한 유전자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병의 경과가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은 MRI, A 등 뇌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나요? 정확히는 MRI 검사를 통해서 알지는 않고요. 치매에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지 검사를 하시면 그 검사했을 때 그 결과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환자분한테 여러 가지 이제 문진을 하는데 그 실제로 그 증상이 시작된 증상 그 경과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환자분이 언제부터 어떤 증상으로 어떻게 변해왔습니다라는 걸 의사한테 잘 전달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러면 MRI 찍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치매의 이제 원인을 찾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본적으로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뇌 위축이 주된 증상이고, 네.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말 그대로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자그마한 뇌경색 또는 뇌출혈 이런 것들이 계속 깔려서 생기는 치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을 때 모양이 다르게 보입니다. 또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중복돼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MRI는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치매의 원인을 찾는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MRI 단독만 갖고 치매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행운 100%님은 신경과 뇌파 검사를 하면 어떤 거를 알 수 있나요? 뇌파 검사는 이제 뇌파라는 게요. 실제로 이제 뇌 안에서는 어떤 정기적인 파형들이 계속 기능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거를 겉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들여다보는 검사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능 검사이기 때문에 눈으로 딱 보여지는 직관적인 검사가 아니라서 사실 이쪽에 교육을 받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뇌파를 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이게 기능이니까 어쨌든 뇌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제일 좋은 검사고, 사실 제일 유효한 건 이게 이제 실시간 검사이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뇌 상태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내가 이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MRI는 사진이고요. 이제 뇌 기능이니까 MRI 사진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능이 약간 떨어진 사람들 또는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랬을 때 어제 오늘 계속 MRI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확인할 때 또는 이제 잠깐씩 나타나는 게 아까 뭐 앞에 분도 얘기했지만 경기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경기가 나타나기 전, 경기가 나타난 동안 후, 그때 뇌파들이 좀씩 변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찾아내기에는 뇌파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MRI하고 뇌파하고 대치되는 건 아니고요. 보는 목적이 좀 다른 검사입니다만 사실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뇌 기능을 보는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뇌 기능을 좀 체크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예. 검사네요. 코리아님은 두통이 심하게 오며 목부터 얼굴까지 빨개집니다. 신경과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다 하시고 MRI, 뇌CT 등 각종 촬영을 해봐도 증상이 없는데 갱년기도 있고 당뇨도 있는 편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진짜 죽을 만큼 두통이 세게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두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머리에 오는 통증이잖아요. 머리에 오는 통증 원인은 이제 무수히 많고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두통에 대해서 네, 얘기했을 때 맞아요. 한 300가지 이상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무수히 많고
그 중에는 MRI도 정상이고 뇌파도 정상이고 이런 두통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두통이 없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원인이 검사에서 안 나오는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검사에서 원인이 안 나오는 두통이라면 사실 조절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두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원인이나 이제 증상에 따라서 약물이 도움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게 도움이 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진짜 죽을 만큼 아프시다면 글쎄요, 신경과를 가시면 그렇게 아마 환자분을 이상이 없으니까 집에 가세요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제주도 사시는 분이라면 저희 병원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드리고 가까운데 이제 신경과 있으시면은 방문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연세위드 신경과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있습니다. 코리아님 혹시 제주에 계시다면 한번 송숙군 교수님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고생이실 것 같아요. 예. 푸름님은 40대 여자입니다. 어지럼증이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갔다가 신경과 갔다가 그러는데 약을 복용해도 계속 어지럼증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거나 과로하면 더 심해지는데 오래된 어지럼증 치료 방법 어찌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비인후과가 신경과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만성 어지러움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어지러움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예, 두통도 원인이 많은 것처럼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거의 원인도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봐서는 어쨌든 뇌 이상 때문에 오신 어지러움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증상은 이게 만성화가 되시면 여러 가지가 좀 섞입니다. 두통도 만성화가 되면 섞이는 것처럼 의외로 이제 그 우울증, 불안감 이런 거랑 같이 겹쳐서 오시는 어지러움도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원인 찾기 위해서 검사는 충분히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약물 치료 또는 다른 이제 우울증 치료 뭐 이제 이런 것도 겸용을 하시는 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네. 아프지마 토토님은 뇌졸중 이후에 한 번씩 변을 못 보면 간성 혼수가 오는데요. 혼수가 오면 헛소리를 너무 합니다. 방치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 이거는 이제 뇌졸중하고 간송혼수는 좀 다른데요. 간송혼수가 있으시다는 거는 아마 이런 용어를 쓰시는 거 봐서는 아마 그 간경화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 간경화까지 가시고 간경화가 좀 심하게 가시면 간에서 하는 역할이 이제 몸에 어쨌든 독소 제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그 간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몸에 이제 쌓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보통 많은 경우가 이제 암모니아로 대표되는 수치인데요. 이제 그런 게 쌓이면 그게 거꾸로 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말 그대로 헛소리 하시거나 뭐 망상 여러 가지 뇌 뭐 의식이 처진다든지 이런 게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간경화가 있으시고 이런 이제 간송호수까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그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도 간 쪽 보시는 선생님들 잘 아시는 증상이거든요. 아마 그쪽 그 안 좋은 물질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제 약물도 쓰시고 하실 텐데 이게 아무래도 그 물질들이 변을 볼 때가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이제 변을 잘 보시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관장약도 쓰시고 아마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실 겁니다. 네. 숫자 나인님은 병원에 가면 수액을 맞는데요. 효과가 좋나요? 수액의 종류가 워낙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제 앞에도 수액의 종류가 되게 많이 있는데 예, 많아서 네. 본인 증상에 잘 맞고 적절한 수액을 쓰시면 좋아질 수 있죠. 다만 이제 수액 약도 그렇고요. 수액도 그렇고 어떤 걸 치료한다. 내가 한 번, 두 번 맞아서 이제 병을 없앤다. 이런 개념으로는 사실은 어렵고요. 내 병을 이제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라스위님은 어머님께서 어제부터 그간 느껴본 적 없으신 두통을 느껴 불편하시다 하시는데요. 정수리 기준 오른쪽 조금 아래쪽부터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일 병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처음 느끼시는 두통이라면 요거는 좀 검사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병원 가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찌릿찌릿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는데 이렇게 약한 거, 중간 거, 센 게 있잖아요. 예, 이제 센 통증. 내가 이거 아파서 내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춰야 되고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두통이고요.
다만 찌릿찌릿해도 다른 감은 좀 잊어버리고 그냥 머리 좀 누르면 좀 좋아지고 이러신 경우라면 사실 그렇게 급박한 두통은 아닙니다. 그 약한데 좀 찌릿찌릿하다 가끔씩 있다 이런 거면 사실은 많은 경우가 이 긴장성 두통 네. 또는 이쪽이 이제 신경 과민에 의한 그러니까 겉에 있는 신경이거든요. 그런 과민에 의한 두통이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간단한 약물 치료라든가 뭐 주사 치료 이런 걸로 사실은 많이 호전이 되실 수 있어요. 다만 통증이 다른 데 내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프다 또는 찌릿한 것만 있으신 게 아니라 뭐 미식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구토도 막 나오신다든지 네. 이제 이러시면 요거는 병원을 좀 어쨌든 빨리 가시는 걸 권합니다. 하루 와인 한 잔님은 제주 연세위드 신경과 꼭 기억할게요 네, 라고 기억해 해주셨고요. 오늘 또 불금인데 이 네. 오후 6시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00명 이상을 초반부터 찍고 있습니다. 행복 1번지님께서는 편두통이 심할 때 머리가 욱신거리면서 토할 것 같이 메스꺼움, 울렁거림이 동반됩니다. 진통제 먹고 가만히 누워서 쉬어야 하고 일상생활 전혀 불가한 상황이고요. 신경과에서 받은 두통약을 복용해도 그때뿐이고 또다시 재발하곤 하는데 다들 편두통 심할 때 어떻게 치료하고 나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이 편두통 증상, 치료 방법, 진통제로 일시적으로 더디게 하는 거 말고는 없을까요? 엄밀히 편두통은 요것도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한번 했는데 예, 편두통은 안타깝게도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두통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두통이 잘 생기는 뇌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내 뇌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관리하면서 지내시는 병인데 그래도 요즘엔 편두통에 대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내가 그 편두통 얘기하신 거 봐서는 이제 미식거리고 심한 게 여러 번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심한 정도의 두통이 얼마큼 자주 있냐에 따라서 쓰는 좀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두통이 1년에 한두 번만 오시는 분도 있고요. 한 달에 한 열흘 이상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약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오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일반 진통제, 편두통에 특화된 약 가끔 드시는 거 되고요. 다만 내가 두통이 이런 게 너무 자주 있다 하시는 경우는 차라리 이제 그 예방적 약이라고 해서 약을 매일 드시거나 또는 이제 주사 치료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심한 두통이 있으실 때를 좀 기록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럼 저는 환자분들한테 두통 일지를 써보시라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심한 두통, 중간 두통 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의사한테 이제 신경과 의사한테 보여주시면 얼마큼 자주 빈도가 오는지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쓰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의사 상의하시면 좀 어려워도 결국은 조절이 됩니다. 최소한 이제 없앤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최소한 본인이 일상생활 하시는데 뭐 예전에 나는 뭐 열흘씩 너무 아파갖고 응급실 몇 번 가고 이랬던 분들도 결국 좀 몇 달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도 저는 이제 응급실 한 번도 안 가고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만 좀 아프다 말아요 이러신 분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피디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주대학교 병원 신경과 원장님이셨던 예전에 예. 네, 편두통의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행복 1번지님께서는 편두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에 저희가 적어드렸던 그 제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디님께서 알쏭달쏭 여러분은 지금 알쏭달쏭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혜자님께서는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눈, 머리 쪽으로 통증이 오는데 얼만큼 지나야 없어질까요? 76세 된 남성입니다. 보통 대상포진의 주된 증상이 통증이고요. 이게 이제 신경을 따라서 오는 문제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신경이 한번 뒤집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돌아오는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보통은 한 2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대상포진이 있는 분들이 2개월 정도 내에 대부분 다 좋아지세요. 근데 간혹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해서 그 피부 증상 다 좋아졌는데 통증이 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뒤집어진 게 이제 안 돌아와서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을 줄이는 약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약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증상이 생기신 게 2개월이 아직 안 되셨다 하시면 조금 아직 기다리시면 더 좋아지는 시기고요. 2개월이 넘었다 하시면 좀 약물을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한 약을 잘 쓰고 한 6개월 지나서 좋아지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 그렇게 포기하시거나 이러시기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커튼 119님은 원장님 여성이고 나이는 30살입니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손떨림, 머리떨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신경과를 가보는 게 맞을까요?
그 머리 떨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손 떨림하고 아마 머리 떨림이 10년 정도 되셨다면 아마도 본태성 떨림일 가능성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있다. 그래서 이제 체질적 떨림이라고 얘기도 말씀드리는데, 뭐 체질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 보통 많은 경우가 그 본태성 떨림이신 분들은 10대, 20대 아니면 뭐 중년 뭐 이때쯤 많이 생기시는데 뭐 어느 연령에서 다 생기는 건 가능합니다. 사실 요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질환명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다른 질환을 진행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본태성 떨림이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제 제가 이제 요 떨림은 사실 의사가 좀 봐야 되거든요. 떨림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근데 그래도 본인이 좀 구별을 하신다면 손떨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지, 네. 아니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떨리는지, 이게 좀 다릅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만 좀 떨려, 손을 쓸 때만 떨려 이런 경우가 이제 본태성 떨림인 경우가 많고요. 그게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 요거는 좀 병원에 가셔야 되는 떨림이 맞습니다. 네. 근데 설령 본태성 떨림이라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손을 쓸 때 떨리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뭐 글쓰기가 불편하듯 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됐건 이런 경우에 떨리는 걸 어쨌든 줄이는 약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내가 먹어서라도 증상을 좀 조절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라면 신경과 가보시면 충분히 약을 추천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30살이면 굉장히 젊으신데 무려 10년 전부터라면은 이런 네. 본태성 떨림들은 빠르게는 한 10대쯤부터 생기시니까요. 예, 아마 충분히 가능하실 거는 네. 같아요. 라라 스위님이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나나나나나님께서는 제빵사여서 손을 많이 씁니다. 요즘 잠자는 도중에 손이 저려서 깰 정도인데요. 어깨 아래부터 손가락 끝까지 저리면서 저림이 오래 가고 통증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신경과에 가면 되는 걸까요? 아마 손을 많이 쓰시는데 손이 저리신다면 특히 이제 손 중에서 아마 주로 손등보다 손바닥 쪽부터 시작하신다면 요거는 이제 손으로 가는 말초신경병증이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예전에 제가 요것도 얼마 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원인은 요쪽 손목부터 시작해서 요 아래지만 증상이 심하실 때는 위에까지 통증을 좀 느끼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초신경병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경과에서 진단은 합니다. 네, 진단을 하는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 뭐 약물이든지 이쪽에 주사 치료든지 경우에 따른 수술적 치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단은 신경과에서 하시고 만약에 이제 치료 중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형외과 쪽에서도 수술도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진단을 위해서는 신경과를 오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네. 아모르파티님은 안면 마비로 인해 스테로이드 복용 그리고 물치, 침 치료를 모두 받고 거의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명이 계속 들려요. 검색해보니 연관성이 있어 보이던데 이비인후과를 가봐야 될까요? 신경과를 다시 내원하는 게 좋을까요? 안면마비가 어떤 원인이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전체 이마까지 눈이 좀 덜 감기는 안면마비면 아마 그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하시니까 너무 이제 뭐 낙담하지는 마시고 이명이 어떤 이명인지는 모르시겠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대개는 안면신경 마비 때 동반되는 이명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깊숙한 신경까지 손상되는 경우인데 약간 이렇게 틱틱틱틱틱 뭐 이제 이런 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위 약간 귀에서 뭔가 약간 북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식의 이명을 좀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예, 아니면 귀에서 소리가 이렇게 울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명이 아니고 뭐가 이렇게 삐 하는 이명이라면 사실 그거는 안면신경 마비보다는 소위 이제 기계 소리, 벌레 소리 같은 그런 거죠. 예, 그런 경우는 귀가 노화가 돼서 오는 경우일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안면신경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이명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노화 때문에 생기는 이명은 사실 의사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혹시 청력이나 이런 것까지 문제 있는 경우는 이비인후과적인 이제 진료가 필요하니까 소리 들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시면 이비인후과를 가보시고요. 네. 만약에 이제 뭐 북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라면 이제 그거는 신경과 쪽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리는 소리가 조금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초록나무님은 수전증도 이 신경과에서 치료하나요? 떨림이 수전증은 이제 증상이고요. 요거를 이제 말 의학용어 떨림,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떨림이라고 하는 것도 신경과에서 보는 주된 질환입니다. 예, 네. 떨림도 실제로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본태성 떨림도 있고,
사실은 뭐 파킨슨병 같은 뭐 뇌퇴행성 질환 있는 분들도 떨리는 거로 시작하시거든요. 물론 양상은 다른 떨림이다. 떨림인데요. 그거에 대한 떨림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떨림이 어떤 떨림이냐 하는 것도 이제 신경과에서 보는 이제 분야고요. 요 떨림 쪽은 사실은 MRI 찍는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직접 떨림을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환자분이 판단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경험이 있는 신경과 의사한테 오셔서 신경과 의사가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떨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막상 병원에 딱 오시면 그 순간 떨림이 없어지는 떨림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얘기만 하시는 거 듣고서는 제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떨림이 상시 있는 떨림이 아니고 가끔 있다 없다 이런 떨림이라면 그 떨림이 있을 때 상황을 좀 동영상으로 찍어 가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떨림이 있는 상황 아니면 내가 가끔 이상한 증상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 증상이 보이는 부분을 한 10몇 초, 20몇 초 이 정도 동영상 찍어서 진료 볼 때 의사한테 보여주시면 굉장히 진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수전증은 또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행복 1번지는 선생님 개보린 네, 약은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두통인 경우에. 개보린 회사에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개보린도 좋은 약입니다. 이제 어쨌든 통증의 조절이 잘 되는 약인데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드시면 되는데 모든 약물은 이제 과용, 남용을 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개보린이라고 대표적이 하지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약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두통약들이 있어요.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카페인제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합혀져 있는 약들을 과용해서 드시면 그 과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한 달 중에 한 3분의 1, 열흘 이상을 먹고 그게 어쩌다 한 달이 아니라 한 3개월 이상 계속 먹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드시는 거죠. 그런 게 오래 되시면 제일 문제가 약물 과용성 두통, 약물 남용성 두통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지부진한 두통이 생깁니다. 심한 두통은 줄어드는데 만성적인 두통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약은 뭐 적절하게 드시는 게 필요하고 내가 어떤 특정 약을 계속 먹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짜 계속 먹어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드시는 걸 권합니다. 네. 숯불보자님은 답변 감사합니다. 강무스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고요. 파티션님은 원장님 뇌졸중 전조 증상도 있나요? 엄밀히 얘기하면 뇌졸중은 사실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요. 그 증상 생기는 것 자체가 뇌졸중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증상이 한번 생겼을 때 영구적으로 가냐,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냐 이제 그 차이인데요. 뇌졸중의 증상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갑자기 생깁니다. 혈관이 딱 막히거나 딱 터질 때 생기니까요. 갑자기 생기는 한쪽 편측 마비 또는 언어장애 또는 발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갑자기 균형장애, 갑자기 몸이 기울거나 못 서 있거나 또는 갑자기 한쪽에 감각이 확 없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딱 막히거나 터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증상이 영구히 가는 거고요. 특히 이제 뇌경색 같은 혈관이 딱 막혀서 증상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 막힌 게 다시 뚫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일과성 뇌허혈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내가 갑자기 반쪽 마비가 생겼는데 좀 한 몇 분 지나니까 좋아졌어. 이러면 지나갔구나가 아니라 반드시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뚫렸는데 바로 막히시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때는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원장님과 뇌졸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가족이나 뭔가 뇌졸중의 증상이 있어 보이면 엄마 기다려가 아니라 일단 병원으로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 119 불러서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또 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뇌졸중 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닭머르님께서는 정신과 약 말고 신경과 약을 먹어도 살이 많이 찌나요? 혹시 20kg 넘게 찔 수가 있나요? 계속 복용해서 먹은 지 한참 된다라는 가정하에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약들 중에 살이 찌는 약도 있습니다. 부작용 중에 살이 찌는 약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약을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약도 있고 반면에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어떤 약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살이 찌는 게 부작용으로서 있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대체가 어쨌든 그 대체 가능한 약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20kg면은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곤약젤리님은 잠이 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본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듯 하고요. 숙면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라테스도 주 3회 정도 꾸준히 한 지 8개월에서 9개월이 돼갑니다. 잠이 들 수 있게 하는 수면제 처방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느 과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불면증도 언젠가 한 번은 강의를 하면 좋기는 하겠네요. 네. 불면증도 사실은 이제 종류가 많은데 엄밀한 의미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잠자는 이제 시간으로 불면증을 생각을 하시는데 엄밀히 불면증의 진단은 내가 몇 시간 잤냐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알고 계신 게 평균 이제 8시간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을 못 미치면 나는 6시간 잤으니까 나는 불면증이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평균이고요. 그 연령대 또는 본인 체질적으로 개인의 수면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몇 시간 잤냐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수면의 양보다는 사실 수면의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날 4시간밖에 못 잤어도 다음날 낮에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낮에 뭐 졸렸거나 뭐 전날 잘 못 잔 것 때문에 하루가 머리가 멍하거나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게 없다. 그러시면 그냥 전날 잠을 잘 주무신 거예요. 반면에 전날 10시간을 주무셨어도 다음날 활동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간 증상, 그러니까 잠 시간만이 아니고 다음날 활동에 지장이 없냐 이거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어쨌든 정상적인 수면으로 봤을 때는 잠들 때까지 40분, 50분이시면 오래 걸리시는 건 맞아요. 보통 한 20분 이내 정도 주무시는 걸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뭐 약은 사실은 처음부터 권하지는 않습니다. 약만 갖고 모든 게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원래 근데 잘 주무셨던 분인데 잠을 나는 조금 더 빨리 잘 두고 싶다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제 잠자는 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잠이 든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원래가 옛날 때부터 해가 떨어지면 잠이 들고 해가 뜨면 잠이 깼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전기불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이클이 깨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경과 의사들은 전기가 발명된 다음부터 불면증이란 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들어오는 빛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빛에 방해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밤중에 보시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뇌는 이제 말 그대로 해가 떴다고 이제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잠을 자기 위한 여러 가지 뇌에서 생기는 과정들이 스탑이 됩니다. 딱 스탑. 이제 그러면 다시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잠을 잘 주무시려면 그 내 생활에 이제 빛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오히려 빛을 좀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어쨌든 빛을 좀 어두침침하게 그래서 하얀 불빛을 좀 줄이시고 약간 좀 수면등 하시고 잠자기 최소한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 이런 거는 좀 텔레비전, 스마트폰 이런 거 좀 안 보시고 사실 그것만 하셔도 생각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수면이 조절이 되시거든요. 이제 그래도 안 되시면 몇 가지 또 다른 뭐 약물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굉장한 꿀팁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서 수면 교육을 할 때 꼭 이제 잠자는 시간을 알려주려면 암막 커튼을 또 아침에 되면은 커튼을 딱 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암막 커튼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간의 뇌가 그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낮에 활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 잠이 깨고 해가 지면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피디님은 신경과와 신경외과 다른 건가요? 다른 겁니다. 실제로 두 과가 다 신경을 보는 과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신경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과계고요. 신경외과는 이름처럼 외과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내과적으로 치료하는 신경계 질환은 신경과에서 보는 거고요.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질환은 신경외과에서 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졸중 보신다면 그 혈관이 막히는 쪽은 사실은 이제 보통 신경과에서 보시고요. 근데 뇌출혈처럼 수술이 필요한 거는 보통 신경외과에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겹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치료 방침에 따라서 이제 보는 분야가 좀 달라집니다. 네. 푸른님은 선생님 뇌 MRI, MRA로 뇌수막염 진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뇌수막염도 실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좀 심한 뇌수막염이라면은 MRI로도 일부 좀 보입니다만 엄밀히 얘기해서 뇌수막염이라는 건 이름 자체가 뇌수막에 오는 염증이거든요. 뇌수막에 오는 염증을 확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뇌척수액 검사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뇌 안에 지나는 이제 여러 가지 뇌척수액이라는 이제 액체 물질이 있는데 그 안에 염증 세포가 얼마큼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MRI로는 안 보이는 뇌수막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는 어디까지 보조적인 검사지 실제로 뇌수막염을 진단하는 검사는 뇌척수액 검사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숫자 9님은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얼마 전 검사에서 대장에 용종을 발견해 수술을 해야 한다 하시고요. 약을 잠시 끊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뇌경색, 의사 선생님은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뇌경색이 어떤 요인에 따라 다른데요. 아마 이제 그 신경과 뇌경색 의사 선생님이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하신다는 거는 이제 뇌경색이 재발될 위험성이 아마 높으신 분이실 거예요. 예. 그 뇌경색 위험이 높다는 얘기는 약을 뇌경색 예방을 위한 약, 보통 항혈소판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스피린이라든지 대표적으로 클로피도그램 아마 이런 약이실 거예요. 그런 약을 끊었을 때 뇌경색이 올 위험성이 이제 높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약을 그래서 유지하시는 걸 이제 권합니다. 뇌경색은 일단 한 번 오면 뭐 빨리 마시면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오게 예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치료가 안 됐을 때 오는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약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출혈이 생기는 것들, 수술이나 시술인데 뭐 내시경도 사실은 이제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시술이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출혈이 됐을 때 오는 위험하고 뇌경색이 생겼을 때 위험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비록 출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출혈이 지혈이 충분히 가능하거나 출혈량이 아주 적거나 해서 뇌경색 위험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경우는 약을 드시는 거고요. 반면에 출혈 위험이 너무 크다 이런 거면 약을 끊으셔야 되죠. 근데 그럼 약을 그러면 안 끊어도 되는 건 뭐냐? 보통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 그러니까 어떤 수술적 목적이나 시술적 목적으로 하시는 내시경이 아니고 검사를 위해서 하시는 내시경 검사. 그럴 땐 약간 조직 검사라든가 용종 한두 개 떼시는 거 그런 경우는 약을 사실 중단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 드시고 하는 권하고요. 다만 이제 용종 떼는 개수가 중요한데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용종을 좀 많이 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용종 개수가 한 5개 이상 또는 어떤 분들은 막 10개까지 떼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약을 끊으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용종을 내가 몇 개 정도 어느 부위에 있는 걸 떼야 되는지를 그 용종 떼는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시고 그 상황을 신경과 그 뇌경색 선생님하고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위험성이 적게 최소한 기간으로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 시간이 2분 정도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네. 풍차님이 파킨슨 증후군 이건 뭔가요? 시간이 없어서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증상을 보이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파킨슨씨 병인데요. 파킨슨씨 병이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질환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통칭해서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포인트님은 65세 여성이고 최근 MRI, MRA로 뇌수막 쪽 0.9cm 양성이라고 하는데 왼쪽 상단 위쪽 부분입니다. 계속 클까요? 수술을 해야 할까요? 뇌수막종이라고 하시면 뇌수막종 자체는 사실은 반드시 크기만 갖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뇌수막종이 있는 위치하고요. 정확하게는 이게 뇌를 누르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뇌수막종이 있어도 뇌를 누르지 않는 부위에 있으시다면 크기가 커도 수술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뇌를 눌러서 이게 크기가 조금만 커지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자리라면 그때는 수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기보다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코리아님은 치매 치료가 가능한가요? 엄밀히 나이 들어서 오시는 알츠하이머 치매나 이런 종류의 치매들은 사실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관리하는 건데요. 그래도 병원에 오시 진료를 받으시는 거는 좀 소수이긴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인들에 의한 치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몸의 대사성 이상들, 감염성 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치매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치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치료가 안 된다가 아니라 병원에 오시는 걸 권하고요. 설령 치료가 안 되는 치매라고 하더라도 조기부터 약을 드시는 게 나중에 경과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다현님께서 약물 유발성 파킨슨과 혈관 유발성 복합된 친정엄마가 계신데요. 이 질환이 파킨슨 증후군인가요? 실제로 이제 파킨슨 증후군은 원인이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약물 유발성하고 혈관 유발성이라면 요거는 이제 보통 2차성 파킨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증후군은 이제 뭐
엄밀히 정의상으로 얘기하면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 네. 자, 와인 한자님께서 와 막힘없는 답변 멋지십니다. 좋은 방송입니다. 하루 한자님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했는데요. 그러네요. 예. 알쏭달쏭 시간은 더 빨리 더 빨리 가는 지나간 것 기분입니다. 같습니다. 오늘 예. 선생님께서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성의껏 드리려다 보니까 정말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하시고 열심히 달려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오늘 알쏭달쏭 시간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연세이드 신경과 그리고 송숙근 원장님과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좋아요, 구독. 네 1월 달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연세이드 신경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시간 송숙근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